강연에 앞서 간단하게 옆에 계신 심너울 작가님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단편 정적을 발표하면서 데뷔하셨고요. 2019년 작년이죠.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필름마켓 EIP 포라코믹스 어워드 제6회 한국 SF 어워드 중단편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F를 포함하여 일상 속에 SF적인 상상력을 접목시켜 흥미로운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작가님을 모셔서 SF에 대해 그리고 SF 작가의 삶과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삶의 위안에 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심너울이라고 합니다. SF 작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8년 10월 단편 정적으로 데뷔하고 이름이 긴 상을 2개 타고 현재 한국일보랑 전자신문에서 칼럼 연재 중이고요. 지금까지 3권의 책을 냈습니다. 저 혼자서는. 네. 오늘은 2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처음에는 제 작품 세계와 SF 소설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할게요.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 책에 있는 한 토막만이라도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다 읽고 오신 게 아니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때는 근미래. IQ가 평범한 인간하고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천재 회생생물 T-렉스를 엉겁결에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나가 있습니다. 한창 방황하는 청년인데 T-렉스 덕분에 동물 행동학 박사 학위도 받고 수월하지만 않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죠.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배양육 회사에서 T-렉스를 만나고 싶다고 그 배양육 회사의 부장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배양육 회사에서 천재 행세를 무슨 일로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이야기에 앞서서 이 소설은 배양육에 관련된 소설이에요. 배양육은 생물공학 기술로 아직 분화되지 않은 그런 세포를 실험실 환경에서 배양해서 만들어낸 곡인데요. 현재 각광받고 있는 대체육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고 공장식 축산업이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환경 친화적인 윤리적인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 배양육 회사에서 그 천재 행세를 뭐하러 찾아온 걸까요? 네, 제 소설에서는 그 배양육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세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맛도 맛있게 낼 수 있을 뿐더러 이제 공장식 축산으로 동물을 키우는 것도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이게 바람직할 줄 알았고 또 그리고 그 이제 온실가스도 줄어들 거라고 확신이 되었고 하니까 모든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또 그것만은 아닌 거죠. 자 보십시오. 본문에서 발췌했는데요. 대형 생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갖춰지자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고기 배양을 하면 그 원래 축산을 하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것만 해도 일자리가 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야기 내에서 사람들이 특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뺏길 그런 위기에 놓이니까요. 사실 이 사람들을 전부 교육시켜서 다시 배양육 공장에 넣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삶의 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구되는 노동의 방식도 상당히 다르고요. 또 배양육 기술이 완성되니까 이제 새로운 윤리가 도래합니다. 세포 제공자의 선택권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람 고기를 먹는 장면이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 고기라는 게 뭐 어떤 가혹한 방식을 사용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를 배양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 세포를 배양해서 먹기 시작하는 걸까요? 사실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제가 동물들한테 의사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동물들이 고기를 직접 채취하는 것보다는 동물들한테 세포를 가져와서 그 세포를 배양하는 게 동물들의 웰빙이 훨씬 낫겠죠.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착취적인 방향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포 제공이 합의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기 세포를 준다는 그런 합의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뭐랄까 약간 뒤틀린 호기심 같은 수많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인육 배양육이 사람들한테 퍼져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이 다음부터 소설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배양육 회사에서 T-렉스를 찾아온 이유는 T-렉스가 직접 합의하여 고기를 얻겠다, 세포를 얻겠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정작 배양육 회사에서는 그 T-렉스가 아니라 나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티렉스의 주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티렉스와 나의 갈등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설명을 할게요.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들이 있어요. 유명인이 고기를 배양해 먹는 스타트업은 실제로 외국에 존재합니다. 네, 그 바이트랩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있는데요. 그 지금도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포장지에 사람들의 얼굴과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실제 소설에서도 그런 걸 약간 묘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소설에 묘사되는 티렉스의 실제 모델은 그 옆에 보는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천재 무새 알렉스와 나라는 에세이입니다. 이 에세이는 그 이랜드 페터버그 박사라는 분께서 쓰신 에세이인데요. 실제로 그 티렉스라는 회색 앵무를 들여왔는데 이 회색 앵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 개의 단어를 외우고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뿐더러 그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 지능에 대한 그런 우리들이 생각, 특히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독점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앵무새가 수천 개의 단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할 수 있다 해서 네, 재밌는 에세이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단편에서는 그 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 썼는데요. 여기서 배양육 기술을 통해서요. 저는 또 이번 주제에 맞게 제가 왜 SF 소설 쓰게 됐는지 또 왜 이런 걸 쓰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요. 2016년부터 저는 2016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 이름이 멋있어서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거는 그냥 뭐랄까 제가 상당히 즉흥적으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멋있다. 나는 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리고 혹시 심리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심리학과를 가고 왜 제가 그런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ADHD가 성인 ADHD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문제인지 확인하려고 하다가 그 전공을 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ADHD 때문인지 이것저것 주워 섬기면서 살았어요. 네, 생물학도 잠시 했고, 네, 근데 2016년에 졸업하고 나니까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일단 그 병의 문제 때문에 그 아무런 그 해놓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1년 넘게 백수 생활을 했어요. 저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저처럼 죽지 못해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인생을 회색빛으로 보지 않거든요. 신비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건에서 가장 절망적인 결말만 떠올리면 덜덜 떨지도 않고요. 그리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저처럼 즉흥적으로 결정되지 않거든요. 저는 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전공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거더군요. 네. 그러니까 대학 시절 내내 정신과적 문제를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당시 기억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내가 편집을 하더군요. 사회적 압박에 대한 그 불안이 되게 많았거든요. 모든 나이에 해야 할 게 정해져 있고 그 나이에 맞춰서 뭐 길을 걸어야 되고. 근데 그 길에서 탈락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때 하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근데 공복무 하기 전에 이상한 짓 하잖아요. 네, 그 직전에는 좀 시간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가 규정한 정상이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게 제가 일단 최소한 재미가 있는 글을 써야 사람들이 제 글을 계속 읽어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주제의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재미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미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신경쓰는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제가 아직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과 그리고 신경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긍정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에서 여러 방식을 추구하고 싶어요. 소설도 좋지만 저는 SF 작가고 그래서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고요. 현대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야기 방식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네, 영화나 게임이나 웹툰이요. 네, 새로운 그런 어떤 현대 매체에 맞춰서 그런 다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소설처럼
한 인물의 심리 묘사를 되게 깊게 그 내면을 파고드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대신에 모든 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런 매체의 형식 차이에 따른 그런 이야기 차이를 가능한 많이 즐겨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단지 소설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방위적인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 그거의 현재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요. Q&A로 좀 넘어가기로 할게요. SF 소설은 정말 세계관부터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하는데 그럼 소설을 쓰실 때 결론까지 다 생각하고 쓰시나요? 네, 일단 다 생각하고 쓰죠. 근데 저 처음에는 상당히 즉흥적으로 썼었는데 제가 SF를 쓰기 때문에 그 다 짜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즉흥적으로 쓰다 보면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갈 때 어떻게 해도 이야기가 안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고를 쓰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원고를 쓰다 버리면 이게 제가 마감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인이기 때문에 원고를 버려서 마감을 못 지키게 되면 저 때문에 출판사분들이랑 다 모든 분들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마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구성하고 쓰고요. 저는 SF라고 해서 꼭 새로운 세계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하지만 그게 SF의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대에도 SF를 쓸 수 있죠. 현대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어떤 과학기술적인 혁신을 도입하지 않고도 예를 들면 영화 중에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 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케빌러 신드롬?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 때문에 연쇄적인 인공위성들이나 기타 우주 구조물들이 완전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는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SF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SF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과학기술이나 관련된 일이나 아니면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된 환상세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SF라기 때문에 굳이 모든 게 그런 세계관이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네. 새로운 세계관을요. 심나울 작가님의 소설들을 읽어보면 아예 환타지적인 환상적인 어떤 새로운 시공간을 형성한다기보다는 지금 진짜 동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특정한 어떤 하나의 키워드 정도만 SF적으로 싹 바꿔놓는 어떤 그런 글들이 거의 그런 글들로 소설을 쓰고 계신 것 같았어요. 현재 준비 중이신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번에는 저 항상 현재랑 근미래 위주로 써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장편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엔 좀 과격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묵직한 느낌으로 미래 200년 후 이야기 쓰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강인공지능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네,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일을 해봤자 하는 거는 싸움뿐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너희들만 먹고 싸고 자기만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몇몇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그러니까 고통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통이 있어야 사람이 좀 문화 유산도 만들고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보존하려고 근데 지구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우주선을 만들어서 도망칩니다. 다른 우주로. 그래서 이 우주선이 다른 행성으로 닿기 전까지 생기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장편입니다. 네, 오늘 쓰다 왔어요. 또 집에 가서 써야 돼요. 아까 잠깐 말했는데 그럼 오늘 지금 이 장편이 마감?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한 300매 더 써야 되는데 300? 네, 아무래도 시인이시니까 저랑 분량에 대한 감각이 좀 다르시죠. 네. 또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엮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고통이 있어야지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마감의 고통, 마감에 닥친 그 고통이 또 300매 이상의 또 다른 어떤 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덧붙여서 계속 아까 강연 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심리적인 불안들이 결국은 심나울 작가님의 SF 단편들로 재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역시 부정적인 것이 또 다른 어떤 긍정적인 것을 낳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강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삶의 지점들, 삶의 방향들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길 들어봅니다. 오늘 강연해주신 심나울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